안녕하세요. 뉴스원 주부의 세계 전민입니다. 동학개미의 멘토시죠.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전무를 모시고 이기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하반기 사실 지금 계속 경기가 어떻게든 회복되는 단계이고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도 하반기에도 여전히 기저 효과가 일부 소멸되는 건 있지만은 여전히 좋을 거라고 좀 많이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연준의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이제 계획이 구체화되고 이러면은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반기 증시 방향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부터 네. 바로 시작하시네요. 무거운 주제부터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좀 근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나중에 좀 쏠쏠한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방금 이제 테이퍼링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한 두세 달 전에는 금리가 1.6%, 1.7%인데 시장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보통 5월 2일 날 재개됐던 공매도 재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꺾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아닌가. 많은 이런 얘기로 하나의 이제 노이즈죠. 노이즈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업의 이익 증가예요. 그리고 기업의 이익 증가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외부의 충격이 와도 바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지 그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올해 그러면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상장사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올해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이제 줄었나요? 아니면 이익이 추정치가 늘었나요? 추정치가 늘어나고 있죠. 네. 네. 올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코스피의 상장사 영업이익이 한 130조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였다면 지금 190조에서 200조도 늘었어요. 지금 그쵸. 절반 이상 50% 이상. 예. 그러면 6개월 동안 130조에서 190조만 하더라도 60조나 늘어난 거니까 그죠? 그리고 200조 지금 205조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70조 가까이 늘었다는 거는 거의 50조 50% 이상 연초 이후 그 이익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든 기관이 팔든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익 추정치가 연초 이후로 22%가 늘었어요. 네. 그 22%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도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10년물 국채금리가 1.7%까지도 갔었지만 그리고 유가가 75불까지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S&P 500도 22% 가까이 늘었는데 올해 연초 이후에 S&P 500이 한 15.3%, 5%? 그 정도 올랐거든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한 13% 오르고 그렇게 주가가 오르는 배경은 작년에는 유동성으로 올랐다. 올해는 실적 장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을 아마 내년부터 아마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든 안 되든 과거에 테이퍼링이 시작됐었던 2014년 1월 이후로 보면 이익이 안 나오는 나라의 주가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때 2012, 13, 14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나라들이 남유럽이었잖아요. 엄청난 적자가 나는 그런 나라였었죠.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테이퍼링까지 해버리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안 해주니까 그렇게 나라가 됐던 기업이 됐던 장사를 해서 돈을 못 버는 나라나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어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만큼 어떤 경제적 쇼크를 받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 1월 달 이후로 테이퍼링이 시행이 됐지만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같은 그런 지수를 보면 2014년, 15년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갈 수 있던 이유가 이익이 받침이 됐고 당시에 남유럽 안 좋았고 그리고 중국발 위기 등등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2014년, 15년까지 이익이 감익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박스피를 겪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러면 위험요 하반기 또 위험 요인이나 뭐 어떤 눈여겨볼 만한 변수라던가 뭐 이런 것도 없을까요? 이런 네. 거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익이 어쨌든 지금은 단단하게 이익 증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관찰을 하고 다른 위험 요인이 뭐가 있을지.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3,300이라는 지수대에 있고 S&P 500도 4,300이라는 지수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일시적인 조정은 우리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일시적인 조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은 뭔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지금 당장 7월 말까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되죠. 미국이. 네. 그게 2019년 8월 달에 올해 7월 말까지로 유예시켜 놨던 게 지금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지금 정부의 재정 부채가 22조 달러에서 2019년 8월 달에 지금 28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디폴트가 됩니다. 그 늘어난 부채만큼 계속 미국은 새로운 국채를 찍어서 그걸 롤오버를 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국채를 찍을 수 없으면 당장 이제 디폴트가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가장 큰 노이즈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관한 이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가져올 건데 라는 공방을 벌일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답은 증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증세에 대한 강도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한 25% 지금 21%까지 낮춰놨던 그런 법인세를 한 25% 정도면 뭐 시장은 아마 어떤 충격이 와도 뭐 그렇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바이든이 처음에 공약했던 것처럼 28%를 강행하겠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경우에는 좀 충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시장에 짧은 딥을 만드는 그런 리스크 요인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대주주과세 요건. 네, 이게 굉장히 2023년부터는 이제 다 그게 전면과세로 바뀌지만 지금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거든요. 10억 이상 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또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고 이게 과세의 그런 평등 원리에도 조금 벗어나거든요. 10억이면 만약에 작년에 이제 카카오를 3억 정도 들고 있었으면 지금 10억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된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카카오의 시총에 비해서 보면 뭐 10억이면 그걸 과연 대주주로 할 수 있을까 싶죠. 예,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작년 주식시장을 이끈 것은 우리 개인 투자가 때문이잖아요. 작년에 63조 사고 올해 57조 사서 지금 120조를 샀거든요. 그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우량 기업을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로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10억 이상 되면 세금을 때리고 그리고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은 다 전부 다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안에 팔면 뭐 거의 33% 세금 내고요. 1년 지나서 팔아도 20%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면 연말 전에 팔면 돼요. 그 이슈가 저는 가장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10월 이제 조정론도 좀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 어떤 요인이 있을지 뭐 이런. 예, 그 10월이라는 게 방금 대주주 과세 요건하고 해당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제 주변에는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슈퍼개미들이 많아요. 예, 그런 자산가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주식을 안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10억 미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11월
달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난 조금 미리 팔아야지. 미리 팔아야지 하던 게 12월 중순에 조정받다가 그 다음 해는 나는 좀 당겨서 팔아야지 해서 11월 말, 11월 중순, 10월 말 이런 식으로 좀 당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이 보면 항상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달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10월 달부터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10월 조정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조정이 오면은 매수 기회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10월 조정이 오면 그때도 저희에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뭘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시장의 색깔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3,300 갔는데 1월, 2월, 3월 그때 조정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10월이 됐든 아니면 9월 추석 전으로 조정이 됐든 그 조정은 우리에게는 주가가 싸지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건데 그때 뭘 사야 될지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7월부터 9월, 10월이면 지금 여기서 뭘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빠른 감이 있고 분명히 그때 좋은 매수 기회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1월에서 3월까지 조정장 때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그런 과거 주도주들이 어떤 양상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작년 소위 말해서 BBIG라는 그런 고성장주 플랫폼 기업들, 바이오 등등 해서 전기차 그런 기업들이 올랐었고 지금은 이제 경기가 돌아서는 움직임에 돈을 많이 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로우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그런 원자재 같은 경우도 생산이 제한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철광석을 캔다든지 그걸 실어 나른다든지 그 모든 게 엄청난 장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철광석 가격, 구리 가격이 오르네. 나도 그러면 가서 구리 좀 캘까? 채슬리 자문 안 하고 가서 구리 캐면 되잖아요. 근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기술적 자본적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가 돌았을 때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 산업이나 섹터가 가격이 확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철광석 구리 유가까지 지금 그만큼 올랐던 거고요. 그렇게 경기를 선반영하면서 미리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경기 소비재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기 전자 제품부터 자동차까지 그런 경기 소비재가 많이 팔리게 돼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팔리면 이제 뭘 소비를 할 건가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2009년, 10년, 11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그때도 패드가 이제 돈을 풀고 재난지원금 같은 식의 지원이 나오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에 가까운 돈을 풀면서 이구환신 해가지고 옛것을 팔고 새로운 것을 또 사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폈을 때 소비자들이 선택한 거는 자동차도 샀고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장품, 마스크팩 이런 것까지 막 샀었잖아요. 그 마스크팩 열풍이 불었던 게 2014년, 15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히트치는 소비 제품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 2, 3년 동안에는 이 소비자 단에서의 이 소비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 아마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휴대폰부터 자동차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작년 하반기에 올라갔던 그 반도체의 한 70, 80% 상승이 11월, 12월, 1월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2, 3, 4, 5, 6, 7 정도 지금 쉬고 있잖아요. 70%, 80% 올랐기 때문에 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이 쉬었던 그 조정을 끝내고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경기 소비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반도체는 제가 늘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인데 이제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7만 원대면 아주 좋은 가격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만 원대에 삼성전자는 사도 된다. 네. 그 소비 변화를 잘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 좀 뭐랄까 눈여겨보시는 그런 어떤 좀 힌트를 주신다면은 어떤 걸 좀 눈여겨보시고 계시는지 소비 변화라는 거에 있어서. 그 소비 변화에 있어서 그 소비자 단의 변화는 피터 린치도 집에 와서 자기 아내와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예, 저희 같이 사무실에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뭔 소비를 하겠어요. 주말에 그죠? 잠자고 그냥 외식을 하는 게 다겠죠. 그래서 주변에 그런 20, 30대, 40대에서 어떤 소비를 하는지 좀 눈여겨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주식시장이 잘 가르쳐줘요. 주식시장이 제가 IQ 2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은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지를 늘 잘 얘기해 주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위기 때 한창 3월, 4월, 5월 달에 그렇게 시장이 박살나고 경제가 얼어붙었을 때 테슬라라는 기업이 단단하게 주가가 올라와서 제가 전기차 소비가 저는 아직까지 전기차 없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테슬라 자동차를 사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자동차가 1년에 전 세계에서 한 8천만 대 팔리거든요. 그 8천만 대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의 대장주로 나서고 있구나라는 힌트를 얻었듯이 지금 유심히 살펴보면 그런 소비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주는 힌트는 어떤 게 있냐면 요즘 그 메타버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지금 논란들이 많잖아요. 가상 세계에 가서 활동을 우리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벌써 거기 들어가서 막 놀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부분이 저기서 새로운 소비가 나타나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뭐 NFT라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관심 있게는 보는데 아직까지 주식을 뭐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그것보다는 공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그런 하나의 트렌드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 그게 약간 99년 닷컴 막 시작됐을 때 약간 느낌이에요. 메타버스라는 게. 물론 그때 우리나라 이제 싸이월드가 지금 메타버스와 같은 걸 미리 만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걸 거의 따라하는 식의 그런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싸이월드가 그때 엄청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싸이월드를 하지는 않았지만 안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메타버스의 상에서 지금 노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98년, 99년, 2000년 초에 그런 닷컴이 시작됐을 때 하고 비슷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또 카카오를 좀 좋은 주식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전히 뭐 좋은 주식인 건 맞겠지만은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액면 분할하면서도 액면 분할 이후에도 급등세를 사실 많이 보였으니까 지금 어떻게 카카오를 사기 좋은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가격대가 이게 그러면 좋은 가격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여전히 좋은 주식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질문은 되게 예리하게 하셨어요. 좋은 기업이냐? 아주 위대한 기업이죠. 예, 위대한 기업인데 좋은 가격이냐? 좋은 가격이냐라는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3개월 전에 카카오랑 지금의 카카오랑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대한 기업의 그 위치가 변하지는 않고 있는데 가격은 벌써 3개월 만에 거의 80%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작년 10월 말에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 대주주 또 과세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샀던 분들은 70%라는 수익을 안겨줬듯이 그 70%라는 그 가격이 오르고 나서 딱 2달 반 뒤에 삼성전자라는 위대한 기업을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짜증스러울 거예요. 그죠? 불과 3개월 차이로 굉장히 뿌듯한 회사를 샀다라고 생각하는 분과 그 3개월 차이로 똑같은 삼성전자를 샀는데 도대체 이거 뭐야? 이게 주식이야? 막 이제 댓글에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종목 토론방에. 이것도 주식이냐 하면서 그죠? 그런 식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가 좋은 기업 안에서 그 풀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항상 가격을 보고 얘기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가격은
PBR이 이제 11배가 넘었거든요. 뭐 처음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카카오라는 기업이 PBR이 3배 이런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확장성, 도대체 카카오가 택시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에서 뭐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확장성을 가졌는데 순자산 가치 대비 3배에 거래됐었거든요. 지금 11배예요. 그러면 11배라는 거는 대부분의 그동안의 혁신 기업들이 보여줬던 밸류에이션이 11배 정도, 12배에서 약간 이제 좀 멈추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따지면 지금은 좋은 가격은 아니다. 좋은 가격은 아닌데 이게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강남의 아파트가 다른데 불과 20-30분 딱 지나가면 남양주만 가더라도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강남에는 15억이면 남양주 가면 5억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바로 거리상만 보더라도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카카오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빠져야 된다.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처럼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싼 상태로 이렇게 플랫하게 갈지. 그런데 만약에 어떤 위기가 와주면 되게 좋은 거죠. 테이퍼링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뭐 금리 인상이 됐든 해서 한번 빠져주면 좋은 가격이 오면 저는 적극적으로 또 매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좋은 가격 기준은 PBR 한 8배 미만. 예. 그 이제 테이퍼링 논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장주와 가치주 이런 것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성장주의 시간이다, 가치주의 시간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하반기에는 성장주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가치주의 시간이 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그 뭐가 될 거냐면요. 실적주의 시간이 될 거예요. 네. 가치주 영역에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이 있잖아요. 한국전력도 PBR 0.2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주예요. 그런데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2014년, 15년, 16년까지 유가가 급락을 하죠. 그 유가가 급락하는 국면에서 이제 원가 개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확 올라갔거든요. 그때 가치주가 가는 장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실적이 나오니까 가는 장이었었고 작년에 왜 성장주가 가는 장이었냐면 작년 코로나 쇼크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셧다운이 되고 락다운이 되는 상황에서 이익이 급감을 했잖아요. 뭐 주변에 뭐 장사하는 분들 가게 망하고 그런 상황에서 집에 갇혀 있는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하면서 이익이 성장이 나오고 바이오 관련된 부분도 기존에 계약을 맺어놨던 그런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이 나오니까 작년에 그런 BBIG 종목들이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가 가냐 가치주가 가는 장이냐 그걸 금리로 볼 게 아니라 결국은 실적으로 보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는 장은 어떤 경우냐면 경기 민감주들도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금리도 올라가고 가치주도 올라가는 그런 이게 우리가 상관관계랑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인과관계는 금리가 올라가면 얘는 반드시 뭐가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걸 이제 인과관계라고 그러는데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예요, 그냥. 그런 상관관계 차원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철저하게 이익 모멘텀을 쫓아가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주의 시간이 온다. 실적주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실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주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실적 주도주가 소비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 이제 차화정 장세 끝나고 그때랑 지금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서 지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2009년 70주, 2010년 차화정, 2011년, 12년 넘어가면서 이제 전차 부대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하고 자동차만 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떤 모멘텀으로 갔냐면 2011년에는 하이닉스가 망했었어요. 2010년에는 엘피다가 망했어요. 그 좋은 장에 엘피다 하이닉스 다 망했었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두 회사 그런 반도체 섹터 자체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왜 그렇게 2011년, 12년도에 랠리를 보였었냐.
갤럭시 S랑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완전히 히트를 치면서 애플의 스마트폰을 역전하게 되죠. 그런 모멘트 때문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스마트폰 만드는 휴대폰 만드는 회사는 다 올랐냐? 모토로라, LG전자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는 이 경기 소비재에서 뭔가 기존의 어떤 기득권적인 그런 프레임을 깨고 히트를 치는 상품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잘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300이라는 그 고지에 올라서가지고 근데 돌파했지만은 이제 주변에 저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은 개인 투자자를 보면 내 주식은 안 올랐는데 약간 이런 사실에 좀 좌절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산 종목의 뭐 수익률이나 상반기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외인이나 기관에 크게 밀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비교적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랄까? 좀 이런 건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혹시? 보통 주식시장에는 내가 얼마 벌었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그냥 뻥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터진 거는 마이너스 15%, 20%, 30%난 거는 계좌에 있는데 내가 5%, 10% 팔고 나온 것만 이제 얘기하죠. 나 이번에 이것도 매매해서 먹었어 하는데 실제로는 계좌에 마이너스 40%짜리 있어요. 물려있는. 예, 그래서 합쳐보면 실제로 번 것도 아닌데 매매에서 뭐 일단은 이익 실현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하고 낚시꾼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낚시 갔다가 허탕치고 왔는데도 뭐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이제 네, 사진 찍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네, 그런 것도 있듯이 실제로 올해 주식시장 들어와 가지고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 장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코스닥이 겨우 6% 올랐어요. 연초 이후. 네. 예, 코스피가 한 15% 올랐고 저기 뭐 미국 연일 사상 최고치 뭐 이러잖아요. S&P 500 다우 전부 다 15% 올랐어요. 나스닥 13% 올랐고 6개월 동안 그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매달 15%씩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달 15%씩 벌면 아마 한 딱 5년 뒤면 워런 버핏보다 더 워런 버핏보다 더 부자가 돼 있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왜 이렇게 돈 벌기 힘들죠? 하는 거는 작년에 이제 코스피가 30% 올랐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샀으면 거의 뭐 60% 올랐을 건데 지금 시장은 공격적으로 왜 이렇게 돈이 잘 안 벌리지 할 만큼 쉬운 장은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이 주식을 또 팔았잖아요. 외국인이 한 16조인가 파는 걸로 제가 봤었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팔았는데 외국인이 주식을 팔기만 했고 사지는 않았느냐. 순매도가 이제 한 16조인 거고 그죠? 실질적으로 산 것도 있는데 그 산 주식들이 뭔가를 보면요. 고배당 주식들이 많아요. 통신주, 은행주 등등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여기서 도대체 왜 고배당주를 사지? 3%, 4% 되는 배당주를 외국인들은 꽤 많이 샀어요. 그 말은 외국인은 지금 이 시장에 있어서 어떤 고성장주를 쫓아가면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지금 걔네들의 조달금리로 따져보면 뭐 1%도 안 되는 조달금리로 한국에서 3, 4% 나오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배당을 주는 배당주 투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 번 주식으로 번 돈을 지키기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저의 전략이기도 해요. 지금부터는 특히나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잖아요. 하반기는 보통 보면 7, 8, 9, 10월 달은 평균을 내봐도 좀 어려운 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지키는 전략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때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그래도 아직 사고 있잖아요, 개인들은. 그럼 지키기 전략을 이제 구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계속 사도 될까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지켜질까? 그죠?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배당을 봐야 되는 거고 이 배당을 계속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기업이 어려워져서 배당이 줄어들지 그걸 봐야 되는데
작년에 특별 배당을 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한 1,480원 정도로 배당을 했으면 1,500원만 하더라도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47,000원 뭐 이래 갔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주가였었죠. 너무 감사한 주가였었죠. 3%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작년에 이제 특별 배당까지 하면서 거의 3,000원대를 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특별 배당이 없으니까 지금 예상하는 배당 수익률은 그래도 1,500원대에서 이제 한 1,800원, 1,900원, 2,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2,000원 정도는 배당을 올해 말 내년에 이제 2,000원 정도까지 배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8만 원인데 2,000원을 준다. 그러면 2.5%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처럼 뭐 1,500원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9만 원에서 사냐, 10만 원에서 사냐에 따라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다르죠. 내가 10만 원에서 사서 뭐 1,500원을 받으면 겨우 1.5%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간 가격에 맞춰서 나의 배당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만 원 이하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가 배당이 앞으로 3년, 5년 뒤에 배당이 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배당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55% 되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계속 금리 이상의 꾸준한 배당을 줘라. 이게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 배당 정책을 저는 유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삼성전자의 그런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거라면 삼성전자 역시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지인들이나 이런 궁금해하시는 걸 좀 모았는데 주식할 때 매수는 뭐 기술, 매도는 예술이다. 막 이런 말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매수는 해도 약간 매도 잡는 타이밍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런 좀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또 좋은 가격을 찾는 방법 주식에 있어서 좋은 가격을 찾는 방법이나 뭐 이제 매수나 매도를 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매수와 매도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기술적 분석에 의한 방법도 저도 많이 쓰긴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는 종목을 항상 와칭하고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대림산업이 분할해서 DL-ENC가 됐거든요. DL-ENC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역으로 봐야 돼요. 왜 이 기업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52주 신고가가 나올까? 그러면 대림산업 DL-ENC 원래 이제 대림산업이 DL이라는 화학 분야라 이제 건설 분야로 나눠졌잖아요. DL-ENC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분할하고 올해는 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겁니다라고 회사가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52주 신고가가 났는데 시총이 2조 9천억이에요. 그러면 38이 24, 48이 32.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꼽혀봐도 PER이 4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정말 8천억이 나나? 아니면 8천억 이상이 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죠. 그리고 항상 이제 기업이 얘기해 주는 거 다 믿을 수는 없죠. 정말 이렇게 나나? 그러면 DL-ENC가 만드는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가 뭐죠? 아크로. 예, 아크로. 맞아요. 로또가 당첨돼서 50억이 당첨이 됐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부들이 가장 사고 싶은 브랜드가 아크로잖아요. 그 아크로 브랜드로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가 DL-ENC예요. 그러면 나 회사가 얘기한 그 가이던스를 얘네들이 정말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나? 물건은 팔리나?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여전한가? 따져보면 충분하죠. 예. 그리고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더 팔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역산을 해보면서 우리가 52주 신고가가 이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건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52주 신고가 나는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사는 게 쉬우냐 보면 안 쉬워요. 9만 원, 10만 원 하던 게 지금 15만 원 됐는데, 아니 벌써 5, 60% 올랐는데, 작년에 카카오가 그랬잖아요.
아 10만 원에 샀는데 11만 5천 원에 팔았더니 뭐 50만 원, 60만 원 갈 동안 매매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도 다 쉽지는 않은데 일단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이익이 막 나고 있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 다 아는 이익이 나왔을 때, 또는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너무 과했을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주가가 꺾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3Q가 우리나라 코스피 순이익이 제일 많이 나올 때였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 1월 달에 2600 지수는 찍고 계속 흐물흐물 이제 주가가 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나 PMI 지표 같은 거 보면 2018년 한 5월을 기점으로 계속 빠져요.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의 이익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가 좀 힘들겠구나라는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파는 게 어려운 거는 지금 이익이 한창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은 항상 6개월, 1년 뒤에 이익을 땡겨오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항상 6개월 뒤에도 지금처럼 물건이 잘 팔릴까? 1년 뒤에도 물건이 계속 이렇게 잘 팔릴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6개월 뒤, 1년 뒤에도 계속 이렇게 강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면 지금 이번에 2분기 이제 화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철강이라든지 실적 발표가 뭐 사상 최대 이익이 막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한 6개월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주식은 줄이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익은 왕창 나오지만. 근데 이제 소비재는 좀 다른 게, 소비재는 애플이 인기를 끌었을 때 이 애플의 인기가 계속 지속될까는 우리 주변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애플 신제품 나오면 살 거야? 계속 산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워런 버핏이 1980년대 이후부터 막 그 코카콜라를 엄청나게 샀을 때, 코카콜라 아니 소비자들이 계속 먹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게 보면 매출이랑 이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주식부터 이제 내 포트에서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주식을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익이 좋아서 만약에 사고 당장은 이익 모멘텀이 있고 해서 샀다면, 근데 팔 때는 6개월 뒤에 1년 뒤에 과연 이게 계속 이렇게 팔릴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파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최고 꼭지에 팔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을 항상 꼭지에서 팔려고.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팔았는데 팔고 나서 우연히 꼭지가 나오는 거지, 꼭지에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항상 주식은 좀 착한 마음으로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판 주식을 누군가가 샀을 때도 이 사람이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깨에서 팔면서 이 기업은 그래도 10만 원은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5만 원, 5천 원에 사서 지금 9만 원 됐으니까 여기서 나는 그냥 팔자. 그리고 팔고 9만 6천 원 가서도 아우 내 주식 누가 가져가서 먹었네. 그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지금 다시 또 8만 원 돼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는 것도 조금 착한 마음으로 파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주식이 파는 게 쉬워져요. 착한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팔았을 때 다른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적당히 어깨 정도에서 파는 약간 그런. 그러면 그동안 매도 타이밍 못 잡았던 거는 너무 나쁜 마음을 가져서. 그렇죠. 다 먹겠다는 심보잖아요. 요 끝까지 다 먹겠다는 심보인데, 그래서 생선 대가리는 고양이 줘라는 말처럼 고양이 먹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생선 볼에 있는 볼살까지 다 골라 먹고 주면 싫어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살 때도 어떤 개인들이 사실 되게 좋아하는 게 낙폭과대주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어떤 낙폭과대주라는 걸 고를 때도 좀 발끝에서 고르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뭐 한 대충 무릎에서 산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 코로나 폭락에 주식 살 때도 막 팔고 싶으신 거잖아요. 막 투매였잖아요, 투매. 제발 지금 내 주식 좀 사 하면서 제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힘들게 파시고 싶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사는데 제가 보니까 뭐 1800 이하면 이거는 거의 무릎 이하에서 사는 느낌이었으니까. 샀는데 뭐 1400까지 갔었잖아요. 상관없어요. 빠르게 회복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점 부근에서도 주식 매매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거품이 형성되잖아요. 절대 2년 이상 못 가요.
거품은. 그리고 바닥에서 그렇게 엄청난 디스카운트 돼서 되는 그런 박앤세일 기간도 6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이라 생각 안 하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절대 거품과 이 디스카운트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릎 정도에서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올 거니까. 근데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그 못된 심보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300만 갔으면 살려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꼴무새가 되면 안 된다. 네. 그 아까 이제 주식을 팔 때도 향후 이제 6개월 이후에 그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 너무나 불확실성이 이제 큰 시대에서 너무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데 미래를 지표로 삼아야 되느냐는 그런 좀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주식의 투자의 핵심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컴퓨터로 이제 시스테마이제이션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과거 벤자민 그레엄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냈을 때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그런 주식은 없어요. 다 합리적으로 계산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로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돈을 버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누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냐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전기차만 하더라도 작년 초까지도 전기차 사기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우리 제도권에도 있었어요. 우리 제도권의 애널리스트가 전기차 부분은 사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바라보는 이 시각과 내가 상상하는 그런 프레임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은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싫어하다 보니까 투자를 외면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뭐 1,100 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죠? 계속 경제가 망가진다. 반등 들어오다가 이번에 무너지면 이번엔 정말 골로 간다. 잘못된 상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 스페인 독감 이후로부터도 쭉 보면 답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상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합리적인 상상을 하는 버릇을 이래 들이다 보면 투자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업 아까 팔라고 그랬잖아요. 당장 6개월 뒤, 1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 실적이 예측이 안 되는 게 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물건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의 시작점을 딱 잡는 게 그게 저의 주식 철학이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변화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식 투자자는 변화 사냥꾼이 돼야 돼요. 그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만 제대로 잡아도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6개월 뒤, 1년 뒤 그런 좀 합리적인 상상을 좀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무님께서 합리적인 상상을 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기업을 좋게 보고 계시는지. 그 올라와 있는 기업 말고 어떤 경우 보면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이런 경제 유튜브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방금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텍스트 방식에서 이제는 이런 컨텐츠가 들어있는 우리가 비주얼로 보는 그런 걸로 다 바뀌고 있듯이,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리딩하는 기업, 뭐 그런 기업들을 남들보다 이제 좀 먼저 사는 게 투자의 방법인데, 그 경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많죠, 그런 기업들이. 근데 이 경제 유튜브도 지금 레드오션화 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생겨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상장사에서는 그런 변화가 보이는 기업들이 몇 가지는 있는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뭐 좀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분야 아니면 어떤 뭐 업종이나. 예. 힌트를 드리면 항상 과거의 역사는 반복된다 했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풀리고 저는 이번에 유로파 축구 경기 계속 보고 있거든요. 축구, 예전에는 이제 축구 경기를 유심히 봤는데 지금은 관중을 보고 있어요. 예.
유로파 지금 축구 경기를 보면 관중석이 꽉 찼어요. 약간 드문드문은 있는데 와 저렇게 꽉 차도 되나? 그리고 유심히 이제 한 골 넣었을 때 관중들의 표정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 되지? 네,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는데 전 세계 소비의 축이 미국이 3분의 1, 유럽이 3분의 1, 그 다음에 중국을 비롯해서 기타 3분의 1이라고 봤을 때 유럽이란 그 거대한 소비의 축이 회복되고 있고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서 관중성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게 작용 반작용이 있는 게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게 평균치라면 이 소비를 못한 이 마이너스치까지 확 내려갔었잖아요. 지금은 제가 방금 관중수가 이제 70-80%까지 회복했잖아요. 평균치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면 근처까지 와서 뭐 여기서 딱 멈추느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작년에 못했던 이 보복 소비까지 엎어지면서 엄청난 그런 와 이게 사상 뭐 몇십 년 만에 이런 호황은 처음이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봐요. 그러면 몇십 년 만에 호황이 어디가 나올까라고 보면 그건 뭐 여행이죠. 예. 그러면 여행이 됐을 때 우리도 나가면서 공항에 들려서 면세점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면세도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거고.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1,900만 명이 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인데 1,9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내후년 되면 2,200만 명, 2,500만 명 이래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디가 제일 수혜를 볼까? 그리고 면세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품목 1등에서 10등까지 한번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지금도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들이 막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상상이 내 상상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꾸 과거 사례를 연구를 하는 거죠. 과거 사례를 공부해보고 스페인 독감 이후에 1920년도에 로어링 트웬티스라는 그런 광란의 20년대가 왔을 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많이 했는지 그때 메이저리그 관중이 2배로 늘어나고 그때는 기술 혁신 제품이었던 자동차가 엄청나게 팔리고 그죠. 예, 그런 걸 이제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지금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그런 기업을 사서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돼요. 한 달, 2달 안에 몇 %, 15%, 20%를 먹을 종목을 찾으려니까 어려운 거지. 내년 연말까지 내가 이런 주식을 들고 있으면 매출이랑 이익이 이렇게 급증하고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런 기업이 주가가 얼마 정도 갈 거야. 뭐 그런 기업들은 되게 많습니다.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이라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지금 생각하고 계신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이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상상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아야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런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서 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아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다시 어떤 경제적 쇼크를 줄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관련된 언택 말고 컨택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항공여행, 뭐 호텔, 카지노 등등 쭉 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1파 상승을 했고 지금 2파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년에 이제 3파 상승을 할 그런 섹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다시 크게 2차 팬데믹을 만들면서 경제를 위축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누가 이제 더 정확한 상상을 했느냐에 따른 보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컨택 기업들 우리가 여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면세점에서 뭘 많이 사는지 그 상위 10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런 기업들이 저는 지금도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들이에요. 면세점, 항공, 뭐 면세점에서 많이 사는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네, 보통 보면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는 1등부터 쭉 한 보면 화장품, 그죠? 그 다음에 면세점 가면 뭐 사요? 사람들이 담배 사고, 술 사고, 그죠?
그다음에 뭐 홍삼 제품 같은 것도 사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또 좋은 주식이라는 걸 이제 고르는 데 있어서 뭐 미래 가치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뭐 어떤 지표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보시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좀 보시는지 이런 거.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한 지표 말인가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주식을 고르실 때 좋은 주식을 고르실 때 뭐 반드시 미래 가치 뭐 이런 것도 보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 지표라던가 뭐 이런 거, 그 재무적인 지표라던가 뭐 이런 지표를 보시는 것도 있는지 그런 거 어떤 건 좀 중요하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컨택 기업들 얘기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면세점에서 뭐 많이 사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뭐 호텔이라든지 그러면 재무제표부터 바로 다시 들어가 봐요. 재무제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 10년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10년치.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처럼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로 수축되는 국면에 이 기업이 얼마나 타격을 입는지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타격을 입었는데 과거 호황기에는 이런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10년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행이 다시 자유화가 되고 만약에 많은 요커들이 또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행을 가고 했던 때를 한번 딱 돌아가 보면 그게 2012, 13, 14, 15년도죠. 아까 테이퍼링 기간이기도 하고 금리도 올리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간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화장품이 주도주였었죠. 2013, 14, 15년도에. 그러면 그 화장품은 왜 주도주였을까? 엄청난 여행객 증가, 엄청난 요커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매출과 이익 모멘텀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여행객이 늘어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러면 이익이 1,000억이 나오던 기업이 2,000억이 나오고 3,000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멀티플이 달라져요. PER하고 PBR이 이게 PER 7배를 주던 게 갑자기 PER 30배를 주게 돼요. PBR이 1배를 주던 기업이 PBR 5배, 9배 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카카오가 그랬듯이. 카카오가 3, 4년 전부터 700억, 2,100억, 그 다음에 4,300억, 7천억 이런 식으로 이익이 빵빵빵빵 늘어나다 보니까 PBR 11배까지 이런 주가 네이버를 출하는 그런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10년치 우리가 호황을 누렸던 여행을 그렇게 자주 다니면서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했던 기업들, 이익이 증가했던 기업들이 뭐였는지 그 과거 재무 10년치 데이터를 보고 또 뭘 보셔야 되냐면 10년 차트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요런 이익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 주가는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가. 그게 소위 말하는 주식의 본질 가치와 함께 따라다니는 강아지인 거죠. 산책하는 주인은 이제 턴어라운드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강아지는 어디까지 앞서갈까? 그걸 보면 주식을 지금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이제 그림까지 그려지게 되죠. 펀더멘탈과 그 주식의 변동성. 네. 이제 최근에 자문사를 설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새로 설립한 자문사의 전략과 또 이제 가치관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이제 자문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일반 법인으로 설립이 돼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채슬리 자문 주식회사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문업 허가를 받고 앞으로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이제 회사의 큰 목표를 세우고 설립을 했습니다. 이왕 했으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문업에서 그래도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회사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이 되자, 우리 업계에서. 근데 위대한 기업은 저는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거기 돈은 많이 벌었지만 모든 우리 고객으로부터 아니면 우리 직원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기업인데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인데 위대하고 존경받는 기업 다 좋은데 그러면 자문업의 목적은 저희가 자문 일임을 한 저희 고객들이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부자가 되고 또 그 고객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부자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고객과 직원이 부자 되는 기업. 그렇게 세 가지로 저는 목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 20%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뭐 자금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연평균 20% 수익은 이제 목표로 하는 거고요. 자금을 받은 시점에 지금 주식을 하면 그래도 한 20%는 수익이 난다라는 정도 확신이 들 때 매수를 해도 상황이 예상대로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해서 한 4, 5% 정도 먹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떨어졌을 때 리스크, 주가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마이너스 뭐 10%, 15%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원칙이 이제 잔파도를 타지 말라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뭔가 자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면 그래도 최소한 15%, 20%는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정도는 벌 것 같습니다. 할 때 자금을 받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최근에는 투자자들을 위한 책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그 책에 대한 소개를 한번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건전한 투자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좀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주식에 관한 책을 쓰면 한 5권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5권 정도 쓰려면 한 50년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 투자의 본질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적었습니다. 뭐 거기 안에는 최근 1년 동안에 이 코로나 위기에서 어떻게 3천이 간다라는 시장을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부터 좀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었던 작년 8, 9, 10월 달에 그리고 조정 이후에 또 랠리가 온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왜 돈을 못 벌었을까? 그렇죠. 주변에 10명 중에 9명은 돈을 잃었어요.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해서. 그거는 주식 투자에 대한 본질을 모르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 본질을 우리 제도권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저는 90%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 가치의 증가에 우리가 돈을 태우는 거지만 플러스 주가의 변동성에 위기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책들 보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주가 변동성에 대한 위기 관리 얘기가 많지 않아요. 이 변동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변동성의 본질은 뭔지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때까지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는데 주식 투자가 어렵고 내가 수익을 잘 못 내요. 그 원인들이 그 책 안에 아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린이의 멘토라는 수식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좀 불리고 싶은 수식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학개미의 교사 뭐 최고의 저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에 유튜브 나와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이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은 한 1년 반 동안 매번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수학 문제 풀어준 것 같은 그런 수학 강사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금리 수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드리는 그런 강사 느낌이었는데 이걸 계속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시장이 근데 작년처럼 오히려 위기가 그렇게 쇼크가 크게 왔을 때 시장이 반등하는 그 패턴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시장의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시장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을 다 회복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은 그거는 예측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또 물어보시잖아요.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떤 게 주도주가 될 것 같고 그거는 참 풀기 힘든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수학 문제에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제 뭐 그런 거를 적는 소술 문제 뭐 이런 걸 이제 푸는 시기라 가지고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에 교사라는 그런 호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골프를 평소 되게 즐겨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골프와 주식의 매력이랄까 이런 건 뭐가 있고 또 공통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그런 생각을 말씀해 골프 주시면. 치세요? 저는 골린입니다. 골린이? 골린이 아니다. 골린이긴 합니다. 거의. 골프 오래 치다 보면요.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치겠다. 예,
그게 좀 느껴지거든요. 아직까지는 90대 중후반일 것 같아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골프를 많이 치면 얼굴이 또 까매지잖아요. 아, 저 사람은 골프 좀 많이 나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장갑을 끼고 있는 손이랑 아닌 손이랑 색깔도 좀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골프랑 주식하고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은 게, 골프도 결국은 18개 홀을 내가 어떻게 그 홀의 난이도, 그 홀의 설계를 어떻게 해놨는지에 따라서 설계자의 의도가 있어요. 저기 송도에 가면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이라고 있죠. 그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자가 여기서 드라이브를 치면 벙커에 빠지게끔, 또 약간 잘못 치면 옆에 해저드에 빠지게끔 다 설계를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위험 요소를 피해서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은 18홀의 골프를 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선수들은 언더파를 치고 어떤 사람은 90대 후반을 치잖아요. 그 차이는 결국은 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하는 전략과 기술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주식시장이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주식시장인데 내가 위험을 피해가는지 아니면 위험을 반드시 피해야 될 위험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지, 예를 들면 앞에 그 워터 해저드 넘기려면 170m를 때려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잘 맞았던 그 샷을 기억하면서 무리하게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치면서도 1번 홀에서 18번 홀까지 제가 목표로 했던 타수가, 올해는 이번 홀, 여기 이 골프장에서는 난 한 85 정도 쳐야지 하면 굉장히 이 스코어를 망가뜨리는 홀이 있어요. 핸디캡 1, 2번 홀. 거기서는 최소한의 실점을 할 수 있게끔 보수적으로 쳐야 되고,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홀이 있어요. 아주 쉽게 만들어서 버디나 파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블 트리플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주식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은 처음에 90대 중후반 치면 이게 난이도 1번 홀인지 18번 홀인지 모르고 치시죠.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스코어 카드에서 난이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쳐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85타 미만으로 쳐야 되겠다 하면 핸디캡을 보거든요. 아, 이 홀은 어려운 홀이네. 내가 조심해서 쳐야 되겠네. 그런 것처럼 골프처럼 주식도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수익률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위험 관리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수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올해 10월까지는 좀 수비를 잘하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동학개미의 교사로 이제 불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동학개미의 교사로서 동학개미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을 평생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하셔야 되는데 공격과 수비의 개념이 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고스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스톱을 7장을 딱 받았는데 못 치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죽어요. 그냥 어떤 패가 들어오든 계속 치는 사람이고, 그래도 7장 딱 받았는데 쌍피가 2개나 들어왔어요. 쌍피가 2개가 들어왔으면 이번 판은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쌍피가 2장, 3장이나 들어왔는데 그러면 3점 먹고 스톱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15점, 20점도 한번 노려보는 거고, 상대방 그 피박 다 한번 씌워보면서까지 3곳까지 한번 가보는 거고. 근데 딱 받았는데 패가 어정쩡한 패면 죽으면 돼요. 안 치면 돼요. 그래서 고스톱 잘 치는 사람들은 딱 보고 죽어버리잖아요. 그 얄밉게 못 치게 하려고 뭐가 있죠? 연사제도가 있잖아요. 자꾸만 좋은 패만 들었을 때만 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무조건 딸 수밖에 없으니까 안 좋은 패 들었을 때도 치라고 연사제도를 준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연사제도 있습니까? 예? 증권거래소에서 계속 너 쳐. 예?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삼성증권에서 이번 달에는 주식 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뭐 합니까? 계좌 폐쇄합니다.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계속 치는 줄 아세요? 그냥 도박 심리 때문에 계속 치는 거야. 도박 심리는 그냥 내가 아까 요즘 주변에서는 계속 돈 버는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는 잘 못 버는 것 같은데 조급한 그 2,000개가 넘는 주식들이 보면 어떤 거 오르고 어떤 거 내리고 막 있잖아요. 오르는 것만 보면서 나도 저 주식 사서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쫓아다니다 보면 허구한 날 계속 패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치는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이번에 1년 반
좋은 장에서 이번에는 투자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주리리 여러분들은. 그런데 불과 재작년 2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작년 3월 주가가 폭락했을 때 지옥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1,400 가면서 마이너스 30-40% 나는 내 소중한 돈이 마이너스 30-40% 가는 지옥이었어요. 그 지옥이 있고 나서 지금 천당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을 내는 공격도 해보셨으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한번 지키는 그런 수비도 해보시는데 수비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안 하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쉬는 것도 투자라는 격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말까지 가만히 놔두면 아 이거는 뭐 40% 50%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그냥 묻어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놓고 잊어버리는 가는 주식이 있는 거고 애매하게 지금 이것도 한번 사보세요 저것도 한번 사보세요 하는데 아 이걸로 사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주식은 작년과 같은 장이면 그냥 용감하게 샀으면 다 먹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수비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애매한 거 아 이거 그러면 그런 거는 과감하게 지우고 현금을 들고 계시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질문까지 했는데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은 하나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라는 새로운 CEO가 2014년도에 부임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 전에 이제 스티브 발머가 있을 동안은 한 15년 동안 잃어버린 15년이 됐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에 어떤 회사의 어떤 그 철학이 담겨 있는 문구가 있는데 슬로건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vent with Purpose예요. 뭔가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하는데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하라는 거죠. 투자를 하시면 뭐가 내가 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목적도 사실 책에는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왜 얻어야 되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이잖아요. 더 나은 삶이 한마디로 행복한 삶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남들이 아직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남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먼저 외롭게 거기 가서 먼저 투자하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그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데 지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게 여기서 수익이 안 나오는데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고 싶어서 나는 2, 3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하면 스스로가 그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얻고자 하는 그 행복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는 invest with purpose, 목적을 생각하는 투자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에 조금 쉬는 것도 투자라는 개념에 좀 비중을 줄여놓은 상황에서 나는 왜 투자를 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같습니다. 네.